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음료수를 마신 할머니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음료수에는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색 무취의 농약이라서 할머니들이 농약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음료수를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이제 2015년 7월 14일이고요. 마을회관에 할머니 7분이 모입니다. 7월이니까 덥잖아요. 그렇죠. 아우 더우니까 목마르다. 뭐 먹을 거 없나? 마실 거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요. 사이다가 페트병으로 있었는데 뚜껑이 사이다 뚜껑이 아니라 자양강장제 뚜껑으로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그걸 꺼내 와가지고 밥그릇에 돌려가지고 나눠 드십니다. 나눠 드시는데 한 분은 내가 집에서 마가루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마시고 와가지고 난 안 먹겠다 이러면서 한 분은 안 드세요.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분, 두 분 쓰러지세요. 한 분, 두 분 쓰러지고 할머니들이 이제 쓰러진 채로 구토를 해가지고 토사물이 얼굴에 뒤덮이고 하도 한 분은 이제 그 구토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틀니가 빠질 지경이 돼요. 제일 젊었던 할머니가 비틀거리면서 나가요. 마을회관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마당을 기어다니던 할머니를 보고 형님 왜 그래요? 이러면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 마을회관 안에는 할머니 5분이 계속 발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할머니 5분이 있다는 걸 구급차가 몰라요. 아이고 이런. 신고를 한 분만 했구나. 거의 1시간 가까이 돼서 이 5 할머니는 그때서야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6분 이제 다 중태에 빠지시고 결국 2분은 돌아가세요. 경찰이 당연히 오죠. 마을회관에 있던 모든 액체를 다 수거를 하고 금방 밝혀내요. 뭐 들었다. 네. 사이다와 특정 성분의 살충제가 섞여 있었다. 이거는 그러면은 계획적인 범죄고 살인 범죄다. 수사를 하죠. 마을 입구에 CCTV가 있어요. 외부인 온 사람들을 다 수색을 해요. 근데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인 중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내부인인가? 이 마을 너무 작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고 다 형님 동생하고 누가 그렇죠. 원한 가진 사람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연스럽게 의심의 방향은 왜 할머니가 7분이 모였는데 한 분만 사이다를 안 드셨나? 안 드신 분. 네. 그 안 드신 분한테 이제 수사 초점이 모아가게 되죠. 수사를 할 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할머니가 타고 다니는 전동 휠체어가 있는데 거기서 농약 성분이 나오고 이 할머니 옷에서 그 살충제 성분이 나와요. 제일 또 의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 할머니 집에 그 마당 뒷뜰에 뚜껑 없는 자양강장제가 나오고 그 자양강장제 안에 살충제가 성분이 나와요. 그리고 할머니 집에서 자양강장제가 9병이 더 나오는데 그 9병이랑 마당에서 발견된 한 병이랑 유통기한이랑 제조번호가 같아요. 같은 세트네요. 네, 같은 세트. 10개짜리 한 상자를 사서 하나를 마시거나 비우고 거기에 살충제를 넣어서 마을회관에 가서 사이다를 탄 거 아닐까? 이제 경찰이 이 할머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체포를 합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제가 근무할 때여서 투입이 됐어요. 이분이 마을회관으로 가는 동선이 늘 있어요. 네. 늘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 긴장도 때문에 그런지 그날 다른 곳으로 가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정황 증거는 있죠. 정황 증거는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자연강장제에서 할머니 지문이나 DNA가 나오지도 않고 사이다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살충제를 사이다에 섞는 게 CCTV에 찍힌 것도 아니고 그걸 본 사람도 없어요. 할머니도 자백하지 않아요. 안 그랬다고 그러시고. 할머니는 끝까지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강력범죄의 어떤 성향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하니 계기만 만들어주면 잘 자기가 이 범죄가 왜 저질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스스로 밝히고 자백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백하지 않고 갔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참여재판에 신청을 하게 돼요. 여태까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한 사건 중에 제일 긴 사건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거쳐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이 5일 동안 결국에는 이제 배심원들이 전원 유죄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결국 무기징역입니다.
정황 증거 쪽으로 간 거네요. 네, 정황 증거가 너무 유력한 게 많다 보니까 이 정도면 유죄로 봐야 된다. 이런 사건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은 살해 동기도 모르는 거네요. 검찰 측이 평소에 그 마을에 가면서 다른 할머니들랑 화투를 많이 쳤는데 화투를 치다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왜 속임수를 쓰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네. 이게 범행 동기다. 듣고 보면은 그 화투가 이제 정당 10원짜리 그 할머니들 다 소비였다고 그러시죠? 하는데 예. 그것 때문에 6사람을 독살을 한다? 살해 동기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그걸로만 화투 지금 때문에 싸움이다. 동기가 사실 끝까지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소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 이거죠. 근데 농업 전문지에 농민분들이 이제 칼럼 쓰는 거를 보면은요 이런 게 되게 되풀이해서 나와요.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다. 스트레스는 참을 만한데 어디 갈 데가 없다. 사람 눈을 피해서 어디 갈 곳이 없다. 특히 이제 여성 농민 같은 경우에 거기 지역 전체가 이제 가부장적인 분위기고 남편이 또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인 경우에 자기 이 쌓인 한을 어디다 풀 데가 없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이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1950년경 남편과 결혼 후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려 순탄치 않은 40년의 결혼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강압적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및 폭력에 의한 억압, 자존감 저하로 인하여 급기야 사소한 감정 문제에도 심한 분노를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가 종합보고서에 썼던 내용이거든요. 학대받는 여성 증후군의 증상들을 조금 나타내셨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 문제로 인해서 이분이 자기가 뭔가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분노나 이런 건 조절이 잘 안 돼 있고 내 텃밭에 누군가 옆집에서 팔을 한 2단만 여기 심어놓게요 해도 뽑아서 막 던져버릴 정도로 이제 감정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누적되어 와서 나를 무시하고 속여 나를 계속 뭐 이런 것이 이제 촉발되었다고 보는 거죠. 씁쓸하게 또 저희 마음을 좀 무겁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 법무부에서 2014년 이후로 그 아동학대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아동이 사망한 그런 학대로 사망한 모든 케이스를 다 조사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 이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몇 가지 사건도 좀 인천과 관련이 좀 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천 계부 목검 사건이라고 계부 목검. 얘를 목검으로 많이 때려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20대 계부 이모 씨는 5살 아이의 손과 발을 묶고 목검으로 때렸고 아이는 학대를 당하다 숨졌습니다. 엄마 신모 씨는 남편이 손발을 뒤로 묶어 아이 몸이 활처럼 휘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어떻게? 판결은 이제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받았다가 검찰이 검찰이 항소해서 이 아이의 엄마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궁금해요. 엄마도 이제 그때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다른 데 갔고.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외출하면서 애는 화장실에 감금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자체 생모가. 중간에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었죠. 그래서 격리 조치도 하고 그 생모가 또 신고도 했었고 그래서 형사처벌 받았어요. 애도 보육원 갔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다시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승인을 해준 거죠. 2년 넘게 머물던 보육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아까는 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걸 안 상태에서 그 아이를 거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는 진짜 호랑이 굴에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사실 보육원에 이제 한 2년 있었고 떨어져 있었고 그 엄마가 같이 남편이랑 합쳤고 그럼 이제 뭔가 가정이 회복되어 가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불안하게 큰 아이들일수록 더 분리불안이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받고 큰 아이들은 혼자도 잘 놀아요. 근데 이렇게 상처받고 큰 애들은 오히려 혼자 잘 못 있어서 말씀대로 지금 즉시 분리 조치를 해도 다시 가고 싶어. 너무 분리 불안이 너무 심해서 죽을 거 그게 그 분리 불안은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계속 이 아동학대 사건은 뭐 작년 올해 계속 지금 네. 계속 우리 공분을 살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건이 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천안 계모 캐리어 가방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A씨.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때린 거 맞습니까? 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게 피고인은 누구가 자기 배로 나온 누구가 자신의 게임기를 피해자가 옮겨놓은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고 이에 피고인의 과도한 체벌과 지속적인 학대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실은 피고인이 그 엄마가 옮겨놨어요.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옮겨놓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 가로 50cm, 세로 70cm 되게 작죠 캐리어가 를 거실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 키가 132cm고 어깨 넓이가 34cm 어깨 넓이가 34cm인데 거기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이에 피해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눕자 피해자를 가방에 가두어 두고 12시 10분경 지인들과의 점심 약속을 외출을 하면서 친자녀들에게 1시간에 한 번씩 가방의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친자녀들은 진짜 용의주도하다. 근데 귀가를 했어요. 귀가를 해서 자기 친자녀들이 피해자가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반항하고 있다고 여겨서 안방 내부 옷방에서 더 작은 여행용 가방 거기에 들어가도록 지시하고 가방의 뚜껑을 덮고 지퍼를 잠갔다. 의붓 어머니가 가방 2개를 번갈아가며 7시간 넘게 가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붓어머니의 더 잔혹한 학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2 가방을 세웠어요.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을 향한 거예요. 바닥을 향하고 목 부분이 눌리게 되니까 이렇게 거꾸로 됐으니까.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워진 피해자가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 평소처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의 추궁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채 내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라고. 얘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가방 내부에 그 박음질이 된 천을 뜯어서 거기 나가려고 가방에 뜯어진 부분으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넣어라고 말하였음에도 넣어 그랬는데 손을 넣지 않자 이를 자신에 대한 반항과 진정한 반성이 없는 행동으로 여기고 분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73kg의 체중으로 그 가방 위에 올라가서 앉았다가 올라가 뛰거나 밟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숨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뛰거나 밟았다. 살인이네. 살인. 아니 그 이렇게 이 아이가 믿고 키우고 싫으면 아이를 왜 맡았느냐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미운 애를 네.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남편과 싸우고 이러면 애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피해자한테 평소에 막 그렇게 괴롭히면서 너 마음속으로 나한테 욕했지 하면서 모든 걸 자기 통제하에 놓고 마음까지도 통제해버리려고 가기 전에 징역 22년을 지금 받았는데 2심에서 25년으로 역시 아까랑 똑같고. 이 같이 있었던 이 피고인의 친자식들 네. 이런 상황에 가담 내지는 목격하고 어쨌든 동조하게 된 거잖아요. 친모의 애들은 친모의 범죄를 증언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다 얘기해요. 네. 아 이게 그 아이들 얘기가 참조가 많이. 그거죠. 근데 하여튼 이 엄마는 반송문을 이제 수많은 반송문을 제출했는데
피해자가 거짓말과 나쁜 행동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모든 방법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실망스러운 피해자의 모습을 봤다. 그 아이의 길을 꺾기 위한 일종의 기싸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피고인의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저 25년도 왜 이렇게 모자란 것 같죠? 피해자의 유족과 학교 선생님, 이웃 주민이 기억하는 피해자는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며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어린아이였다. 꿈이 경찰관이었대요. 경찰관이 꾸미던 아이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 가운데 점차 말수가 줄고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등 가정 안의 왕따로 외롭게 지내다가 엄마라고 부르던 마지막까지 숨을 외치며 자신을 구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고인에 의하여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 또 다른 네, 맞아. 이게 제가 예. 이 사건이 되게 의미가 큽니다. 서현이 사건인데요. 이게 서현이 사건은 2013년에 있었는데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살인죄로 인정한 사건이고요. 네. 그걸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모 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0살 박모 씨에 대해 울산지검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치명상을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서현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당시 7세에 대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소풍을 가기 위하여 식탁 위에 놓아둔 현금 2,300원. 2,300원. 네, 2,300원을 훔치고도 안 훔쳤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35분 동안 전신을 닥치는 대로 때렸다. 옆구리를 많이 다쳤는데 이거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막잖아요. 예, 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옆구리를 그렇게 많이 다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게 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같은 날 좀 있다가 또 피해자가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미안해요 엄마 소풍을 가고 싶어요. 그래도 소풍을 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했더니 피해자가 물건을 훔치고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소풍 가고 싶다고 한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해서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20분 동안 또 추가로 때려요. 머리, 옆구리, 배 등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양폐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늑골이 16개 부러졌고요. 이거 훔쳤다고 이렇게 때렸잖아요. 2,300원. 근데 본인은 그 다음 피고인의 그 범죄 사실이 몇 달 전에 스승의 날 기념 행사를 위해서 학부형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느 집에서 회의를 하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가지고가 절취했다. 자기 학부형 그거는 절취하면서 자기 지금 2,300원 지금 훔쳤다고 이렇게 애를 이제 때렸어요. 근데 이게 그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피고인이 징역 15년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왜 살인죄가 인정 안 됐냐. 이유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15년이 선고되면서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이 피고인이 119에 자기가 신고를 했어요. 심폐소생술도 하고 맨날 이렇게 심하게 때렸기 때문에 이번에만 특별히 죽이려고 때렸을 것 같지 않다 판결 이유가. 그 다음에 머리와 옆구리를 구분해서 머리는 한 대만 때리고 옆구리는 많이 때렸다. 그러니까 머리가 치명적인데 그런 이유로 하여튼 살인죄 고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2심으로 갔죠. 2심에서는 이제 살인죄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을 지르고 얼굴에 핏기가 없는 창백한 모습이어서 의학 지식이 없는 박 씨라도 이 양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달라진 법원 판단입니다. 심폐소생술하고 구해주려고 했던 건 다 거짓말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애가 그렇게 죽으니까 심폐소생술을 자기가 막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한낱 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119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할 때 그 녹음은 돼 있어요. 피해자 아이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면서. 자기가 다 부러뜨려 놓고 왔다. 그리고 119 도착했을 때는 바닥과 욕조와 피가 다 닦여 있었어요. 브루스타라는 약품을 뿌리면은 피가 형광색으로 빛나거든요. 그걸 했더니 이제 피가 다 닦여 있었던 안 보이던 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본 거죠. 네. 그 살인이죠? 살인이죠. 2심에서? 예, 2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보호자라는 어떤 역할을 영원히 못 맡게 해야 되지 않나요? 느낌이 드는 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죠. 이런 잔인한 폭력범들은. 근데 이 이야기 마치기 안 해요. 전에 제가 네. 꼭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네. 분노가 혐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다 보니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계부, 계모면 저 집 계부야, 저 사람 저 계모야.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사건들은 사실 아이를 입양하거나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키우는 그런 수많은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것이 혐오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실제로 뭐 적지 않은 아동학대 사건들 친부 친모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서연 어린이 사건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파장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지금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에는 법이 이렇게 강력한 법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아동을 학대한 부모 등 친권자는 친권이 박탈됩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만들고 정비를 하자. 그래서 이서연 보고서라는 민간에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돼서 우리가 그냥 공문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모든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을 다 전수 분석을 해가지고 왜 이게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 어떤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데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 사실을 이 가족 말고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아동학대가. 아이가 고발을 하진 않죠. 예, 아이가 할 수가 없죠. 요즘에 보통 기사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네.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럼 고발을 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교사, 그렇죠. 유치원 선생님, 119 구급대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고 의무자들이 쫙 있습니다. 네. 신고 의무도 강화돼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애를 때리면 위법이에요. 때려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네. 민법상 원래 징계권 조항이 있었어요. 민법 915조에 부모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60년 정도 올해 폐지했어요. 우리 법무부가 이제 법안을 내서 그걸 폐지를 했어요. 모토가 사랑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렇게 해서 부모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희 좀 더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물론 가정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도를 넘는다는 거는 인간이 직감적으로 이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거나 그냥 가정 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다른 집안의 문제일지라도 좀 의심을 하고 이 아이들이 당하는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온 사회가 진짜 각자 몫을 다 해야겠다. 이거 신고 의무자는 신고 열심히 하고 그걸 모두 관심 가지고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고 고민의 결과를 또 정부나 보여주고. 그렇죠. 다시 이런 범죄가 생기지 않는 게 목적이니까. (2015년에도) 참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죠.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슈퍼마켓 주인의 경찰 신고 전화로부터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슈퍼마켓에 아이가 한 명 들어오는데요. 슈퍼마켓 주인은 이 한눈에 보기 한 6살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놀랍게도 11살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 친부, 그다음에 아버지의 동거녀, 그리고 동거녀의 친구,
요렇게 이 세 어른에게서 지속적인 이제 학대를 받았던 것인데요. 거의 뭐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런 지속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11살짜리 어린이가 4살 아이 평균 몸무게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너무나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요. 그다음에 발견 이후에 의학적인 진단 치료 검사를 해보니까 늑골이 2개가 부러져 있었고 온몸에 심각한 멍이 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게임에만 집에 있어 몰두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말을 안 듣는다든지 귀찮게 한다든지 이러면 주먹, 발로 마구 때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행거, 옷 거는 거 있잖아요. 그 쇠파이프로도 막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며칠간 밥을 안 주고 굶기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 노끈으로 막 묶고 결박을 한 채로 이 뒷 베란다, 창고 같은 거 이런 데 막 감금해 두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배가 고파가지고 묶여있던 노끈을 가까스로 풉니다. 그리고 이 높은 2층 베란다를 탈출을 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가까운 슈퍼마켓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11살 여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맨발로 집에서 탈출했는데 몸 곳곳이 멍들어 있었고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2년 넘게 집에 가둬놓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녀의 키는 120cm,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도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일 낮 자신의 집인 빌라 2층의 세탁실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집안 욕실과 세탁실에 갇히길 수십 차례, 동거녀와 살며 인터넷 게임에 빠져 산 아버지는 딸이 남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매질을 했고 일주일 넘게 밥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니 이게 학대가 굉장히 심한 경우인데 주변에서 눈치를 못 챘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 다수가 아동 학대 피해자 분들을 이제 생존자라고 불러요. 예,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죠. 결국 아주 심각한 중상해나 커다란 사건이 되어서야만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떤 범죄보다도 암수 범죄가 많죠.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의 80%는 그렇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80%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장기 결석 아동들, 학교에 가야 하는데 오지 않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대를 당한 딸은 학교를 2년 넘게 결석했지만 교육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동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건데요. 정부가 부랴부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그 법과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네. 여전히 부족하고요. 앞서 제가 이제 생존자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동 학대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상당히 심각한 그런 피해 후유증으로 남게 되죠. 2013년에 미국 여러 대학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아동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 그 fMRI라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으로 뇌를 이제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동학대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 전전두엽하고 해마 부위를 연결짓는 곳에 손상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 영향은 뭐냐면 불안, 두려움, 초조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견뎌내기 힘들게 되고요. 정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상당히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과거엔 대놓고 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면 이제는 아동학대가 처벌받는다는 걸 아니까 몰래 숨어서 그리고 지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저지른다든지 정서적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 아동이 받는 충격은 다른 아이들은 나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롭고 모욕당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이 외부적인 몸의 상처는 없어도 마음의 상처는 더 심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친권자, 양육권자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고 새롭게 그 나이 또래 맞는 애정과 관심과 양육을 해줄 사람에게 보호를 제대로 찾아서 연결해 주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죠, 아직까지.
2009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중랑구에 있었던 사건인데 10대 청소년 가족 첨부 방화 살인 사건이에요. 자, 2009년 10월에 새벽 5시쯤에 중랑구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고요. 현장에 가보니 엄마와 딸이 많이 이제 다쳐 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3, 4일 만에 모두 사망을 해요. 그런데 내 가족, 일가족이었는데 아버지는 사건 당일에 잠시 집을 비워서 그나마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 보니 유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어요.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방화범을 잡게 되면서부터 충격적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불을 낸 사람은 15살의 B군이라는 동네 아이였고요. 이 방화를 부탁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피해자 가족의 17살 아들이었어요. 왜 청부를 했을까요? 보험금 때문에. 바로 보험금 때문에. 아니 17살이 보험금이 뭐가 필요해서? 네, 너무나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이 집안이 사실 넉넉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반지하 방에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식품을 팔았었고 어머니는 전단지 붙이는 그런 부업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고 그 집의 딸은 사실 대학생이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미용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A군이 부모님이 좀 다투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해서 보험금 낼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A군은 보험금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보험금이면 적어도 1억은 될 텐데 나중에 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멋진 차를 사고 강남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1억 원으로 이 A군이 바라는 삶도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군은 경찰 조사에서 강남에서 살고 싶어 돈이 필요했다고 태연히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하다가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아니 17살 미성년자가 청부 살인을 살인 청부를 한다는 게 끔찍한데. 살인 계획도 되게 철저했던 게 일단은 B군에게 자신의 집 구조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요. 언제 어디로 와서 이제 불을 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쇠는 우유 주머니 있죠. 밖에 우유를 배달받는 그 주머니에 열쇠를 미리 놓아두고 평소에 집에 오면은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여닫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한번 열고 닫으면 내가 온 줄 알고 아마 다 별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군이 실제로 A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요. B군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의 어떤 신분이 드러날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얼굴이 혹시 어디에 찍힐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실제로 불을 내요. 그런데 이제 B군이 이제 급하게 이제 나오다가 옷에 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복 바지랑 점퍼를 다 벗고 거의 속옷 차림으로 다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당연히 경찰은 가족 중에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이 A군과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A군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한 3차례 정도 조사를 하는데 A군에게 너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자신은 강원도에 그 여자친구와 놀러 갔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찍힌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거 미니홈피에 업로드도 했다고 하면서 너무 명확한 증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A군은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 혼선을 막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 A군의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요.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제 B군이 방화범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B군은 범행 일체를 자백합니다. 예. 그리고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조사 과정에서 특히나 좀 황당했던 건 이 A군의 태도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막 통닭 한 마리를 다 치킨 통닭을 다 먹고 나중에 탕수육도 더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조서를 막 읽어보더니 막 웃으면서 와 이거 판사님이 보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너무 황당하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이 A군과 B군에 대한 판결 일체의 정보는 아마 나오지 않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이 B군의 스토리가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1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소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 원래 같이 동네 선후배였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서도 막 자주 작업을 했었는데 네가 안 하면 형이 니네 할머니 뭐 죽여버리면 끝이야 뭐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밝혀졌네요. 예, 1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A군은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측을 하건대 일단 이 사건은 A군의 어떤 방화, 살인, 교사로 시작된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군과 동일한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13년형보다는 최소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사건이 또 있었나요? 네, 심부름 센터를 통해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2004년에 있었던 평택 영아 청부 납치 사건입니다. 되게 끔찍하지만 되게 슬픈 사건이기도 한데 2004년 6월 15일에 강원도 미시령에서 어떤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당시 시신의 상태는 온몸이 이제 끈에 묶여 있었고 포대자루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해보니 20일 전에 실종 신고된 21살의 고 씨였어요. 근데 이 고 씨라는 여성이 실종 신고될 당시에 생후 70일 된 아들도 함께 실종 신고가 됐었거든요. 근데 현장에는 아들은 전혀 없었고 경찰이 당연히 아들에 대한 수색이나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아들은 전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남편에 대한 그 용의점도 전혀 없어서 이 사건이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갑자기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경찰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이제 찾게 돼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7개월 뒤인 2005년 1월 22일 경찰이 강남에서 순찰 중이었거든요. 근데 순찰 중에 그 뺑소니 사고로 그 수배 중인 차량을 우연히 발견을 해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인 지난 22일 경찰은 검문하던 중 교통사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었어요. 오토바이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그런 상대적으로는 경미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제 뭐 다가가서 좀 얘기를 하자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른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를 했어요. 근데 그 차 안에는 A와 B라는 남성 2명이 있었고요. 당시 차 안에는 좀 흙이 상당히 많이 묻어 있었고 삽과 장갑이 있었고 조수석에 있는 글러브에는 휴대전화 중에 배터리가 하나가 없고 조금 망가진 것 같은 휴대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휴대전화를 좀 이렇게 고치고 복구를 하거든요. 휴대전화 안에 내장되어 있는 번호로 경찰이 다 전화를 걸어봐요. 근데 대부분 뭐 없는 번호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전화를 다시 해와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 그 사람이 너무 놀랐다. 자기 지금 이 번호가 7개월 전에 살해당한 내 친구의 번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휴대전화가 그 미시령에서 발견된 그 고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결국 범인이었나요? 네, A와 B 씨가 평택에서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왔던 21살 고 씨와 그 아이를 납치해서 차량에 태우고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주고 엄마가 너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엄마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이제 안매장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러면 누구에게 줬느냐? 심부름 업체 사장 정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A와 B 씨도 이제 범행을 부탁받은 거예요. 아이를 구해와라. 심부름센터 직원인 범인은 갓난아이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고 씨와 갓난아기를 납치했습니다. 고 씨는 아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버둥치다 살해됐습니다. 갑자기 막 그래버리니까 제가 막 당황해갖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러다가 그냥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명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아이를 구해오라고 부탁한 의뢰인은 그게 궁금합니다. 예,
30대 여성 김 씨였어요. 김 씨는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에게 성별 상관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으니 신생아만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의 대가로 4천만 원을 착수금으로 주고요. 성공했을 경우 3천만 원을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근데 이 의뢰인 30대 여성 김 씨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기도 했지만 이미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도 했어요. 한 가정의 또 유부녀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김 씨가 남편과 불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막 다니면서 어떤 한 5살 어린 남성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남성이 잘생겼고 좀 부유했고 해서 김 씨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과 교제를 하지만 이 남성은 선뜻 이 김 씨와 결혼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임신했다고 얘기하면 결혼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실 이제 임신했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돼요. 근데 김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 자체를 하객이나 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지 않고 조촐한 결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명분으로 우리 친정 부모나 가족들이 많이 외국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김 씨 쪽 사람으로 왔던 하객들은 전부 다 그 하객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온 하객 알바생들이었고요. 그 하객 알바생 중 한 명이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였던 거예요. 이들이 여기서 처음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기죠. 임신을 했다고 했으니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임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김 씨는 되게 결혼을 할 때부터 머릿속으로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친정이 있는 미국에서 원정 출산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디서 아이를 구하면 되겠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이 김 씨는 아이를 낳으러 미국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새로 결혼한 남성 부모 쪽으로부터 출산 비용 이런 명목으로 4천만 원까지 받아요. 근데 결국에 이 4천만 원은 아이를 납치해달라는 의뢰의 그 착수금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신생아를 구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가 보육원도 돌아다녀보고 근데 저 이 부분이 되게 끔찍한데 병원 신생아실도 막 아이를 납치하려고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훔치려고? 네. 들어갈 수가 있나요? 왜 그러니까 좀 경비가 삼엄하니까 다 실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받은 아이는 못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4천만 원을 돌려줄까라고 생각했더니 이미 이 정 씨라는 사람도 도박, 사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 씨가 A와 B를 포섭을 해서 납치 지시를 합니다. 아이를 구해오라는 납치 지시를 하고 A와 B에게 그 납치의 대가로 고작 1,5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1,500만 원에 이 A와 B는 아이를 납치하고 그 아이의 엄마까지 살해하는 진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자, 궁금한 거는 그 아기의 생사 여부가 아이는 무사히 잘 크고 있었다고 해요. 김 씨 여성과 새로 결혼한 그 남성 사이의 아이로 둔갑이 되어서 아이는 무사히 친아빠의 품으로 돌아갔다고는 하지만 너무 끔찍하고 되게 너무 슬퍼서. 예. 동건왕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임신을 했다고 속인 김 씨는 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못 키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원했던 건데 이런 거를 원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한 번에 세 가정을 지금 무너뜨린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 죽은 엄마도 너무 안 됐고 또 이 김 씨에게 속은 다른 가족들도 그렇죠, 양쪽 다. 김 씨 남편도 황당할 것 같아요. 김 씨 친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친자식은 갑자기 엄마가 살인 교사범이 그리고 속아서 결혼한 이 남성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는 한 사람을 살해한 거 이상의 처벌이 네.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살인을 직접 하고 아이 납치하고 이런 정범들인 A와 B 씨는 무기징역에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정작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 씨 여성과 심부름센터 사장 정 씨는 5년밖에 선고를 못 받았어요. 왜냐?
살인에 대해서는 앞에 사건과 너무 다른데요. 네, 살인에 대해서는 죽이라는 계획은 난 하지 않았으니까 정범들은 사실 교사한 것 이상으로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요. 다만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거나 조금의 과실이 있었다면은 처벌을 받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이기 때문에 징역 5년만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외양만의 행복을 쫓는 가치관이 전도된 여자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인간성이 마비된 남자의 비극적 만남이 아기를 출산한 기쁨으로 가득한 한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어머니와 아이를 영원히 갈라놓는 폐륜적 납치와 살인을 불러왔다라고 좀 이 부분을 밝힙니다. 강하게 밝힙니다. 피고들이 다 보면 결국 돈이에요. 이 김 씨도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집에 시집 가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심부름센터의 이 두 사람도 돈이고, 다 돈이네요. 돈만 주면 어떤 뭐 강력 범죄, 뭐 아주 반사회적인 범죄도 선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만연하기 전에 이런 식의 범죄가 잘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좀 법률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어떤 의식 구조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친밀해하는 사이가 있죠. 가족이죠, 바로. 가족이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가정폭력이 사실 폭력으로 인식되는 데까지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걸렸듯이 친족 성폭력 문제도 사회의 문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의붓 아버지 살인 사건입니다. 92년 1월 17일에 이제 경찰서로 강도 신고가 옵니다. 한 가정집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였고 현장에 경찰에 가보니 안방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누워서 가슴에 칼에 찔린 채 이미 사망을 해 있었고요. 중년 남성의 딸이 공업용 테이프로 손발이 묶인 채 근처에 있었어요. 집에 현금이 좀 없어진 걸로 확인이 됐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이 좀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사망한 피해자의 딸 A라고 할게요. 이 A가 이미 대학생이었는데 아빠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했거든요. 대학생 딸이 아빠랑 자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사관이 조금 이상하다고 의심을 했었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금품을 훔쳐간 강도가 딸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강도 사건과 조금 다르다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 이 아버지는 A의 친아버지는 아니고 의붓 아버지였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A라는 딸에게 약간 거짓말을 해요. 너희 아버지 응급실에서 봤는데 살았더라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살았다고 하면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이제 냅니다. 막 소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3자의 지문이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지문은 A 양과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이제 B군의 지문이었고 이 B군이 체포가 되고 A 양이 내가 죽였어요. B군은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이 A 양과 A 양의 남자친구 B군이었던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 사망한 피해자는 살인의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A 양은 12살 때부터 이 의붓 아버지에게 친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A 양과 B군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끔찍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A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요. 7살 때 재혼을 하고 이 의붓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A 양이 12살이 되던 해부터 이제 상습적으로 A 양을 이제 성폭력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성폭력은 가족들 몰래 A 양 성폭력하다가 A 양의 어머니가 이걸 다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계속 성폭력하기 시작을 해요. A 양의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고
한 번은 이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A양의 의붓 아버지의 직업이 이제 검찰청의 간부였던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A양의 아버지를 보고 검찰청 간부인 걸 확인하고 그대로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때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겠죠. 공권력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기대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A양은 결국에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A양의 아버지는 그 A양의 그 학교 시간표까지 관리를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그때 또 아버지가 계속 성폭력을 또 자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A양이 이제 이 B군을 만나게 되거든요. 다행히도 B군은 A양의 이런 그 피해 사실을 다 알고도 A양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A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한 번은 A양과 B군이 함께 아버지한테 가서 교제를 허락해 달라는 그런 요청도 하는데 절대 안 된다. 눈에 띄지 마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 A양과 B군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의붓 아버지의 범행을 중단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의붓 아버지가 죽어야 끝나겠구나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B군이 집에 와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칼로 심장 부위를 찔러서 바로 이제 살해합니다. 그리고 강도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A양의 손발을 다 묶고 현금도 없애고 또 집도 막 흐트러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이 이제 다 밝혀지게 된 거죠. 경찰의 신고나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네.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B군의 부모님이 이제 이런 상황을 모두 확인을 하고 아들과 이 A양을 도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사건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요. 아, 당시에도 예, 그런 기관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여기서도 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공동 대책위를 꾸리고 수많은 피해 지원 단체와 그리고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 A양과 B군을 이제 구명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22명의 변호사들이 이 A양과 B군의 이제 무료 변론을 맡게 돼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막 신문 기사 찾아보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A양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속된 후 감옥에서 보낸 7개월이 지금까지 살아온 20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밤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짐승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벌을 받을 테니 B를 선처해 주세요라고 A양이 얘기를 했고요. 들을수록 참 잔혹하다. B군도 어머니 다음으로 사랑하는 A가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알고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낄 때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A의 의붓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A를 살린 겁니다. 라고 최후 변론을 합니다. 결국에 B군에게는 징역 5년, A양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가 납니다. 자신을 성폭행해온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의 경우 범행 과정 내내 소극적으로 개입해온 점을 고려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직접 저질렀고 결과적으로 엄정한 법 질서를 무너뜨린 점이 인정돼 징역 5년에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이제 이슈가 됐었던 사안이고 이들이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었던 사안이라서 결국에는 이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과 이제 복권을 단행을 하는데요. A양은 사면이 되고 이 B군도 남은 형기의 절반을 이제 감형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됐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피해나 피해 가족의 개인적인 불행인가?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신족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드디어 가지게 되죠. 그리고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시행이 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이 이제 법률적으로 개념이 잡히고 이 친족 성폭력은 좀 줄어들었나요?
친족 성폭력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가장 이 암수율이 높은 범죄예요. 신고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못 하거든요. 한 4% 정도의 신고율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큰아버지에게 사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안이었는데 너무 저한테 온갖 데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해자들의 제가 봤을 때는 사돈의 8촌까지 전화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너가 열심히 안 해도 돼.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아니면 착각했을 수 있어. 그냥 예쁘다고 그런 건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저에게도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변호사인데 내가 가정 파괴범이 됐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걸 겪으면서 와, 이 변호사한테도 이러는데 피해자한테는 얼마나 더 했을까. 그리고 피해자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족이 있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이제 평온했고 정상적으로 보였던 가족이 해체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어려운 거죠. 가족들이 피해자의 편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네요. 두 가지 사례 좀 더 말씀드리면 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7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2명을 수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광주에 사는 50대 A씨는 친딸 2명을 지난 2012년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자매는 당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딸들이 잠을 자거나 심지어 숙제를 하고 있을 때도 강간하고 추행했습니다. 딸들이 집에 없을 때는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딸들이 초등학교 학생이던 시절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합니다. 딸의 신체를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라 이런 요구도 하고요. 피해자들의 엄마는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신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보통 그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보호자들이 쉽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 역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선뜻 도와줘야 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사실 되게 큰데 가해자가 이 가정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계가 막막한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도 신고를 사실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이런 것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친오빠가 성폭력한 사안인데 피해 여동생이 성폭력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린 적이 있고 이제 29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던 사실이 있어요.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이 사안도 오빠가 친동생을 성폭력하고 그 성폭력 상황을 이들의 부모는 오빠에게는 아주 여러 명의 변호사를 붙여주면서 무죄 변론을 시키고 이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가 홀로 어렵게 싸워 나갔던 사안이에요. 없어서 제가 많이 못 보는 게 아니라 신고가 되지 못하는 사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식이 한 명은 가해자고 한 명은 피해자예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피해자 편 들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가해자가 된 우리 다른 자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사안을 보면 사실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고 오히려 기대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반대로 피해자의 각오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우리 가족과 난 단절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실제로 선고형도 일반 강간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들이 도대체 얼마의 형을 사는지 71.4개월 정도, 6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다시 가정 친족 관계로 돌아왔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형량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형량인데요. 고민이 되겠지만 피해자를 조력해주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요.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 뭐 쉼터라든지 피해자 지원 시설로 가서 보호받고 가족과 단절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신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들이 내는 목소리를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 용기를 지지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조금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너 왜 오늘 나가 놀지? 그래서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니? 그랬더니 이제 A라는 아이가 제가요 다니는 영어 학원에서요 제가 레벨 테스트를 좀 못 봤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요 얼마나 우리 엄마가 알면 그거 속상할까 싶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어요. 라는 아이 이제 A가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B라는 아이는 저 시험 너무 못 봐가지고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요. 나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쪽이 가스라이팅일까요? 가스라이팅을 다 받은 아이일까요? 여기서도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되게 좀 네. 비슷한 예인데. 네. 전자.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왜냐면 복잡해. 네. 뭔가 교묘한 설계가 있는 느낌. 앞에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데 되게. 굉장히 헷갈리시죠? 헷갈려요 네. 지금. 근데 무슨 차이지? 계속. 얼핏 들으면 A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마음을 잘 공감하는 흔히 말하면 쟤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가 속상한 걸 알까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B가 훨씬 더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A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 속상해하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배워서 다음번에 조금 더 네가 한번 또 열심히 해보렴. 이거와 야 너 시험 못 봐서 엄마가 너무 속상해.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는 내가 혼날까 봐 나를 걱정하는 거고 A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걱정하기보다는 엄마를 걱정하는 거니까 사실 공감 능력이 좋은 아이이기도 하지만 잘 살펴봐야 될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찾지를 못하면 의도치 않게 가스라이팅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의도치 않게.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거지만 의도치 않게.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희생하고 키웠는데 뭐라든가 네가 엄마한테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 뭐 그런다든가 주체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체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이거든요. 독립을 시키는 거, 그 과정에서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막 짜증을 내면 대부분의 부모가 너 하지 마. 엄마는 안 해도 돼. 이거는 주체가 엄마이잖아요. 근데 주체가 되네. 얘가 막 짜증을 낼 때 사실 공부는 네가 조금씩 배워가는라고 하는 건데 너가 오늘 할 수 있을 만큼만 해. 울지 않고 할 정도까지만 네가 정해서 해. 그리고 오늘 못한 부분 내일 해도 돼. 내일이 시험인데. 네. 내가 갑자기.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긴 한데요. 현실이 그래서 이게 주체가 좀 다른 거죠. 누가 주체는 무조건 그 당사자의 내가 마음이 주체인 거죠. 네, 내가 네.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많이 쓰는 일례가요. 아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위험한 행동을 만약에 할 때 이건 위험해, 하지 마라. 이건 너한테 위험해, 너가 하지 마라. 얘가 주체가 되는 건데요. 너 혼나? 이거는 내가 집에 가서 너를 혼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혼내는 다른 의미니까.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요.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 그거 많이 하지. 성부 폭력인가요? 아저씨 아니 또 우리 호흡한 어렸을 때 아저씨도 있어. 너 자꾸 울면 망태 아저씨가 경찰서 가서 네. 혼난다고 경찰 아저씨 온다고.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마음과 이런 데 약간 조작을 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가스라이팅에서 가장 좀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아동학대. 맞습니다. 네, 아동학대는 정말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나 생각을 해보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이 대상이 동시에 나를 공격해요. 이 동일인이야.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물리적 힘에 의한 두려움을 공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이 아이의 심리 상태, 정서 상태에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것이 극단적인 예가 아동학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더 대두가 되고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는데 제도가 만들어지고 보완되는데 영향을 준 게 98년
또 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이라고요. 그 친부하고 계모가 아이들을 학대를 해서 그 누나는 이제 이미 암매장이 됐고요. 살해돼서 암매장이 됐는데 그때 누나 나이가 7살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동생은 이제 구출이 됐는데 5살. 근데 이제 그때 구출이 됐을 때 이 아이 윗속에는 아주 소량의 위액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거죠. 5살에 완전히 굶주려서 뼈만 앙상하고 등에는 다리미로 대인 화상 자국이 그냥 다리미 자국이 그대로 있었고 발등은 젓가락으로 찢어져 가지고 아이가 발등이 부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애가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구출이 된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위탁 가정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생애 처음으로 만난 타인인 부모가 자기를 학대를 했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믿으며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하는 거는 생각만 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까. 그리고 누구와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 가정을 좀 전전하다가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 아동학대를 겪은 아이들이 지내는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쉼터에서 이제 지내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를 만나게 됐었죠. 그래서 오랜 기간에 이제 치료 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고요. 지금 이제 회사도 다니고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도가 되고 그 어릴 때 그 아이의 얼굴이 이게 기억이 나면서 보고 싶고 그러네요. 너무 그 아이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얼마나 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았을까. 어른들이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고요. 네. 학대 당한 아이의 후에 잘 자라라는 이야기도 좀 다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보통 사건 이후에 당연히 이제 사망한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픈 상태로 끝이 났지만 사실 생존하는 아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이렇게 한번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